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하루키 작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1984인데요. 이 작품이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300만 권 가까이 팔린 걸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는 노르웨이 숲에 이어 1000만 권 판매를 달성한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일본에서의 인기 요인이 조금 다른데,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우리나라 독자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요즘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런 게 바로 하루키가 말한 달이 두 개인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95년 일본 지하철 독가스 테러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시죠? 1995년 3월 20일 오전 8시 출근 인파로 혼잡했던 도쿄 지하철 여러 곳에 동시에 치명적인 독가스인 살인가스가 살포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13명이 사망하고 무려 5,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자체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전쟁용 화학무기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된 최초의 사건이기도 해서 당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사이비 종교단체인 옴진리교의 아시하라 쇼코라는 교주의 지시에 의해 벌어졌는데요. 당시 이 소식을 접한 하루키는 죄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참혹한 범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당시 언더그라운드와 약속된 장소에서라는 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먼저 발표된 언더그라운드는 당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책이고요. 사건 당시의 상황과 그들이 입고 있는 2차 피해, 즉 사망한 가장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가족이나 부상 후 완치되지 못해 직장에서 겪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 그리고 떨쳐내지 못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서는 가해자 집단이죠. 당시 사건을 벌인 옴진리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분노 때문에 읽기가 힘듭니다. 저자인 하루키도 냉정을 유지하기 위해 무척 고생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2차 대전 당시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태인을 학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만 몰두했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처럼 이들도 오직 자신이 가진 신앙의 순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 어떤 가책도 없이 교주의 지시에만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더그라운드와 약속된 장소에서 두 작품을 발표한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하루키의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일본 사이비 종교와 그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에 관한 작품 1984를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 95년 독가스 테러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성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작품 보실 때 특히 폐쇄된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식으로 왜곡되어 가는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오마메와 덴고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야기의 큰 줄기는 아오마메와 덴고 두 사람이 거대한 종교 집단인 선구와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30대 초반인 이들의 인연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먼저 아오마메는 특정 종교 정파의 신도였던 어머니 때문에 주말마다 전도에 따라 나서야 했고요. 또 학교에서 점심시간마다 큰 소리로 식사 전 기도를 하는 계율을 따라야 합니다.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10대 초반의 소녀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한편 덴고의 아버지는 일본 국영방송인 NHK의 수금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쳐 청구되지만 당시에는 수금원들이 직접 수신료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안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 집들은 주말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데요. 덴고의 아버지도 이때 덴고를 데려갑니다. 아오마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린아이와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이겠죠. 아오마메와 덴고 모두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싶은 주말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힘들고 창피한 일을 겪어야 하죠. 하루키가 정말 싫어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루키 작품 곳곳에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변의 카프카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죠. 하루키의 학창시절 인생책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 안에 숨겨서 읽었고 또 그런 식으로 3번이나 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주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교육하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지금의 어른들처럼 한심한 사람이 될 뿐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1984에서도 부모들이야 자신이 선택한 길이지만 아이들은 단지 그런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 믿음과 일과 창피함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오마메가 선택한 길은 운동선수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운동선수가 되면 학비와 기숙사비 모두 해결되니까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은 아오마메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 30대 초반이 된 아오마메는 피트니스 클럽의 코치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킬러가 되었습니다. 함께 운동했던 친구가 결혼 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죠. 역시 30대가 된 덴고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한편으로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수학은 완전한 세상이죠. 끈질기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결국 정답을 찾게 되는데요. 덴고가 어려서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너무도 불완전했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학에 비해 소설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좋은 글을 쓰지만 아직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설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택시를 타고 있는 아오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작품 덕분에 덩달아 유명해진 체코 출신 작곡가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입니다. 저도 1984 때문에 이 음반을 구입했는데요. 원래 스포츠 대회를 위한 팡파르로 만들어진 관현악 곡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생각나더라고요. 모자 쓴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내려가서 이상한 나라를 만나는 이야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요. 앨리스처럼 아오맘에도 정체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고가도로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와 다리 두 개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덴고가 만나는 이상한 나라의 증거는 후카엘이라는 소녀의 소설을 교정하다가 알게 되는 리틀 피플입니다. 이 작품이 제목을 빌려온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의 반대 개념쯤 되는 것 같은데요. 1984에서 빅브라더가 언제 어디서나 윈스턴을 지켜보고 있는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면 이 작품의 리틀 피플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어 공기번데기처럼 점점 커지는 형태의 악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소설은 아오마메와 덴고 이야기가 번갈아 등장하며 진행되는데요. 아오마메는 선구의 지도자에게로 다가가고 덴고는 지도자의 딸인 후카에리를 통해 선구의 실체를 서서히 밝혀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처음에 언급했던 일본 사이비 종교의 탄생 배경과 성장 과정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일본 사이비 종교의 탄생은 하루키도 직접 경험했던 60년대 말 격렬했던 일본 학생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죠. 하루키 좋아하는 분들은 전공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학공투회의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49년생인 하루키가 대학에 입학한 시기가 바로 이 전공투와 맞물리는데요. 하루키 자신도 초기에는 이 운동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런 상황은 노르웨이 숲을 비롯해 여러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공투의 배경이 궁금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군사독재 정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격렬한 투쟁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제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었는데요. 당시 일본이 급속하게 자본화되어 가면서 학교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대기업을 제대로 굴리기 위한 소모품을 키워내는 데 급급했던 것이 학생들의 불만을 키운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투쟁이 실패로 끝나고 대다수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사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었지만 타협할 수 없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것이 일본 사이비 종교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초기에 유기농 농산물 같은 걸 키워 팔면서 순수한 형태로 시작한 공동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튼튼해지고 또 조직도 점점 커졌다고 하는데요. 사회생활의 환멸을 느낀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유입된 것이죠. 그러면서 순수한 이념의 공동체로 출발했던 조직이 점차 종교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직이 커지면서 내부에서 점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이 작품에도 등장하듯이 과격한 의견을 가진 집단들도 있었겠죠. 실제로 오음진리교의 경우도 커진 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권력과 투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 후 점점 과격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인정하시겠지만 1984 스토리가 정말 재밌죠.
아오마메와 덴고 이야기가 번갈아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또 3권에서는 우시카와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재미를 더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신없이 읽고 나면 나중에는 아오마메와 덴고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것조차 헷갈릴 정도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지 재미있는 소설이라기에 꽤 많은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부모의 잘못된 교육, 왜곡된 종교관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하루키가 밝혀낸 일본의 고속성장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들이 왠지 일본만의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작품에서 40대 보디가드로 등장하는 다마루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한국인이죠. 다마루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다마루는 원래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조선인 부부의 아들인데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난 후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철수할 때 자신들만 돌아가고 조선인들은 그냥 사할린에 버려두었다는 것이죠. 그 조선인 부부가 일본인에게 부탁해서 아들인 어린 다마루만 겨우 일본으로 보냈다는 건데요. 사실 한국인인 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일본 작가를 통해 이런 역사의 디테일을 알게 되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엽 감는 새나 기사단장 죽이기처럼 일본인들에게 불편할 만한 진실을 용기 있게 계속 써가는 작가에 대해 새삼 존경심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